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자, 우리 비문학 1.5 계속하고 있죠? 3차 시 수업이고요. 7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0쪽 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출제 유형해가지고요. 서술 전략 파악, 말 그대로 쉽게 풀이하면 내용 전개 방식, 어떻게 내용을 썼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개념적인 부분으로 정돈했었죠? 여기 전략 1 한번 보시면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왜 정태적인 범주, 동태적인 범주,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 뭐 주지, 상술, 절충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술의 대상, 그리고 서술 전략과 효과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딱 단답형으로 선택지가 구성되기보다는요. 글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보죠. 50쪽에 한번 보시면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형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서술 방식도요. 사실일치처럼 선택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 단호한 어조로 상대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단호하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엄격하고 그죠? 결단성 있는 과당성 있는 어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만하다라는 것은 건방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대 미묘한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하면서 부당한 처사, 옳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너 반성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1문단 한번 보죠. 바로 보시면 첫째 줄에 대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리기 위하여 지방의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도끼를 발산해서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해서 해가지고요. 뭡니까? 상대가 행한 일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황제의 덕화를 배신하고 말았다.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배신한 거 아니냐? 옳지 않은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번이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1번도 사실은 여기서 확인이 되기도 해요. 그죠? 결국 너의 이러한 행동은 덕을 배신한 거다. 우리가 요직에 임명하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된 짓 해서 배신했다. 은혜 베풀었는데 배신을 해? 이 건방진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문단 넘어가고요. 3문단 가보죠. 자, 지금 너희 흉포함이 쌓이고 쌓여서 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 반성하는 게 마땅한데 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 자,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해가지고요. 비유 쓰고 있고요. 자, 물고기가 쏟아내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요. 자,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너 반성할 줄 모르는 너의 모습이 곧 죽음을 앞둔 녀석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요거 정답은 2번이에요. 확인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2번이 의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문단의 내용 요건 책으로 한번 같이 보죠. 자,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은 한낮을 지탱하지 못하고 라고 해서 도덕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하물며 사람이 이리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해가지고요. 우리 보세요. 역사적인 사례라는 것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단에 도덕경에 이르기를 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례가 아니라 책의 구절을 그냥 인용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역사적 사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은 1번인데요. 바로 1문단에서 단호하게 오만함 지적하는 거 확인이 됩니다. 2번이 맞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중에서 1번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2쪽 넘어가서요. 전략 두 번째 거 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우리 서술 전략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 서술 전략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안다면 내용과 내용이 이어질 때 적절한 접속 부사라든가 지시어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괄호 속에 접속 부사나 여러 가지 지시 표현 넣는 것들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문제 한번 보죠. 이런 것들 볼 때 우리 왜 이미 독해 이론 할 때요. 그죠? 여러 가지 접속 부사들, 그죠? 내용과 내용의 연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쓰이는가 그런 것들 파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의 전환, 그다음에 내용의 유사성, 대립 관계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죠. 자, 한번 가보죠. 기억부터 리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부터 보시면
자,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나오죠. 기억 다음에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 전쟁 이후였다. 일단 기억 쪽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사실과 실제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실질적인 의미, 그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사실이나 실제로를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 부분에서 답의 표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보죠. 니은 다음에 보니까 이 경우에 천황 아래에,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리키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시민, 즉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는 하고요. 내용 잘 보세요. 다른 면에서는, 그죠? 전환되고 있네요. 비국민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내용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게다가나 또한 우리 왜 게다가나 또한은요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사실은요 니은의 표지만 잡으면 답은 바로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4번에 그러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 역접의 표현이 되는 건데 역접은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니은 앞에 보면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이 청일전쟁 이후였다와 반대된다면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용상의 연결고리는 잘 보셔야 되죠. 물론 그런데 같은 경우도 역접의 경우에 쓸 수 있지만요. 그런데는 역접의 경우 외에도 전환의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디귿 리을은 쉬워요. 답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니까 뭐 그리고 또한 게다가 그리고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 쪽 보니까 국민의식의 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민족적인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심리적인 포섭의 원리인 동시에 비국민으로서 공포감을 동반한 강력한 배제의 원리로 작용했던 셈이다 해가지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일본의 국민이 된다. 그 다음에 비국민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컨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사실은 이 빈칸에 접속 부사나 지시 표현 넣는 것들이요. 다른 시험에서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드문드문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제 적용 문제 들어갑니다. 54쪽이고요. 자, 3번 보시면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문 기사문 나란히 놓고요. 요즘에 이제 그 꼬맹이들 국어 시험에 매체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뭐 인쇄 매체, 신문 기사나 아니면 영상,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살짝 응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가장 많이 택한 그죠 오답과 정답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죠. 일단 1번 보시면 가는 제압,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해가지고요. 이건 직접 확인되죠. 제압, 그 다음에 승리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어라는 거. 이제 이 제압과 승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죠? 1번 의미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왜 제압이라는 게 뭐예요? 위력과 위험으로 그죠?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통제한다. 그래서 제압이라는 말 자체가 위력과 위험으로 통제한다는 얘긴데 우리 왜 위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을 만큼 점잖고 엄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력이나 위험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상대적인 우위를 전제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압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승리라는 말은요 일단 위력이나 위험으로 통제한다 이런 의미 당연히 아니고요. 겨루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압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죠? 상대적인 우위를 전제로 하고 내가 쟤네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나가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아요. 이 어휘의 의의가 명확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4번을 잡아내지 못하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가는 3위에 입상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역시 나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한 것으로 봐서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아쉽다라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근데 가를 가만히 보면 보세요. 당초 열세가 예상됐지만 제압하고 입상했다는 거니까 뭡니까? 열세가 예상됐다라는 것은 질 줄 알았는데 이기고 3위 입상했다는 거니까 아쉽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첫째 줄 보시면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라고 해가지고 외우죠. 그러면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뒤집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겼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그죠? 다른 국어 시험과 다르게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요. 이 인쇄 매체와 관련된 거 말고요.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면상의 제약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얘는 3번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국어 교육 과정과 일치하기도 하면서요. 같은 사건을 그죠? 같은 사건을 다른 그죠 매체 다른 기사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표현에 따라서 입장이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맨 4번은요. 자, 보기 근의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되게 까다롭게 보여요. 근데 한번 보죠. 일단 서술 방식 옳은 것 찾는 거고요. 자, 주장을 지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립되는 두 견해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제3의 견해 이 두 견해 말고 이것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C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조해서 특징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을 먼저 지시한 다음에 통념,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글의 내용은 좀 까다로운데 서술 전략, 서술 방식에 초점 맞춰서 보면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죠. 첫째 줄에요. 이러한 음악의 한 배를 잇게 한 실제적인 기준은 호흡이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심이 한 배의 틀이 됐고 그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음악에서 뭡니까? 그러니까라고 결론 얘기하고 있죠. 한 호흡을 두 박으로 해서 박자와 한 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음악에서 박자와 한 배의 기준이 호흡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이라고 대조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네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심장의 고동에서 그죠? 기준을 찾았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그래서 이해해 보죠.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 말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음악과 서양인들의 음악의 박자의 기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음악의 박자, 서양 음악의 박자, 그죠? 그래서 우리 음악의 박자를 분석한 다음에 대조해서요. 서양 음악의 박자와 대조해서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가 막혔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서술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만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주장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보세요. 이러한 음악의 한 배를 잇게 한 실질적인 기준은 호흡이었다. 양식적이라고 불렀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제시한 뒤에서부터 권리적 거리는 겁니다. 그죠? 1번 택해서는 안 되겠죠.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음악의 박자가 이거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을 먼저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 5번 한번 가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먼저 볼까요? 자, 현상 이면에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자, 뒤쪽에 있는 속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추 한 상황이 다른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한번 가보죠. 그러면 글은 짧습니다. 자, 필로티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거니까 이유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고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거네요.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일단 1번 확인이 되죠. 그죠? 왜라는 겉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유, 현상 이면 얘기하면서 뭡니까? 구조 문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강제된 역외군인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요. 세월호 평형수 필로티에 대한 선호가 뭡니까? 저렴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가 나와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봐야겠죠. 그러면 자,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 해가지고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어떻게 나왔는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나타난 사회 현상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유추에서 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월호 평형수, 그죠? 저렴한 것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라는 것도 저렴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뭡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괜찮고요. 다만 4번 보시면 유추가 나와 있기는 한데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유추만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유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도요.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저렴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세월호에서도 나타나고 필로티에 대한 선호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유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는 설명도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60쪽의 6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자, 1번 보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게 뭐예요? 유추겠네요. 그 다음에 대상이 지닌 속성을 대조, 그러니까 차이점을 설명해서 차이점을 언급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정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의 방식이죠.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들을 그냥 길게 서술형으로 풀어서 낸 건데 다만 이게요. 선택지의 의미를 선택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요거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1번하고 3번 한번 보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어때요? 디지털 부족은 뭡니까?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유목민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 문단이 첫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지 1번 확인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얘는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지면의 한계 때문에 1문단에 나와 있어요. 1문단의 넷째 줄에 이처럼 온라인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문화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사람들을 디지털 부족이라 부른다. 디지털 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 해가지고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논의의 대상이 디지털 부족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번의 예시 같은 건 되게 쉽게 확인이 돼요. 그죠? 역시 이 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에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2번도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지닌 속성.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이 지닌 속성. 대상은 뭐예요? 디지털 부족이죠. 그러면 디지털 부족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뭡니까? 떠돌아 다닌다는 거죠. 근데 떠돌아 다닌다는 속성을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죠.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유목민과 뭐하다 비슷하다 해가지고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과 유사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돌아 다닌다는 특성을 대조가 아니라 여기서 말 그대로 유추 또는 비교에 의해서 비교해가지고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드는 거죠. 디지털 부족은 떠돌아 다니고 정착민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 차이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고정되어 있고 떠돌아 다닌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잘 보세요. 선택지 2번의 미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단에서 디지털 부족은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정착민과 다르다가 아니라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정착민보다는 유목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선택지 2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려면 디지털 부족은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한 곳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정착민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쉬운 듯 보이지만은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에서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선생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정의의 방식은 그죠? 종개념, 피정의양, 속성, 유개념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개념 이론 정리할 때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논리학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방식을 정확히 따르라고 조건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떤 것인지 개념적인 뜻풀이를 해주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정의했다.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 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엄밀한 정의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3번이 답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2번도 2번대로 이해하시고요. 정의에 대한 설명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문제에서 피정이양, 속성, 유개념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뜻풀이해주면 정의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자, 논지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선택지 빠르게 볼까요?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관점이 다른 두 주장 대비. 그 다음에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 유추. 자주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분류, 종류를 나누고 있다는 거고요.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는요. 2문단하고 3문단 한번 보죠. 2문단 보면 첫째 줄에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면서요. 그죠? 달게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양계장은 물론 그 주변 양계장의 닭까지 모조리 폐사시켜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본다. 단 한 마리 닭이 걸려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죽게 하는 이유는 인공적인 교배로 인해 이들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이죠. 자,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일단 다양성 확보가 그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문단에서는요. 달게 예를 통해서 생태계에서도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요. 다양성의 확보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 그러면 생태계에서도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듯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생태계와 그다음에 사회 안정해서요. 상황 대 상황으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요. 유추의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요. 나머지는 완전히 엉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문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왜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보세요. 흐름 볼게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 안정이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드는 거. 그러니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 해가지고요. 지금 이 사례 뒤에 예를 들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가 아니라 그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고요.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64쪽도 보시면요. 옳은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논지전개 방식이죠. 1번부터 보죠.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분석해서 차례대로 제시한 후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절충해서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귀납주론. 그죠? 그러면 3번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에 그죠? 그 다음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다른 사람 견해 제시하고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 제시한다. 뭐 이걸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4번 보면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4번은 우리 유추라고 해서 배웠던 거죠. 그러면 글을 한번 볼게요. 핵심만. 자, 있다 없다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해서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견해네요. 그래서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뭡니까?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존재사를 설정하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바람직하지 않다 반박하면서 뭡니까? 각각 그냥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3번이 딱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 절충이라는 말뜻을 정확히 하면 굉장히 편해요. 우리 왜 절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두 대상이 있을 때 알맞게 어울리도록 하는 거. 그죠? A에서도 조금 따오고 B에서도 조금 따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존재사로 설정하다는 한 주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주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주장이 있을 때 하나를 그죠? 일방적으로 빼고 하나만 택하는 것은 절대로 뭐라고 볼 수 없다. 절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주장 그저 존재사 설정하자 아니다. 동사 형용사로 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절충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존재사로 설정하자는 한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냥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개별적인 사례에서 이끌어낸다 그러면 보세요. 자, 있다 없다가 하나의 사례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있다 없다라는 사례 전체가 포함되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뭐 언어 전체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이게 유추가 되려면 있다 없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그죠? 다른 단어 상황에 서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다 없다에서만 딱 끝내고 있기 때문에 유추의 방식이 쓰인 것도 아니죠.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적절한 거. 사실은 얘가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에 쓰인 설명 방식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만 제시문 자체의 설명 방식이 헷갈려요.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그죠? 이 재료가 일단 한 구조에 그죠?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 그런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여기서 구조의 완성이라는 거 앞에서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 건물의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문학에 쓰이는 재료가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의 재료 역시 그죠? 이 건물이라는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 해가지고요. 이건 뭐의 방식이 쓰인 거예요? 유추의 방식이 쓰인 거죠. 문학의 재료가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처럼 건물의 재료 역시 마찬가지다 해가지고요. 얘는 뭐의 방식이 쓰인 겁니까? 유추의 방식이 쓰인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헷갈렸던 게 선생님 이거 예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예시의 방식이 되려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시는요. 전체 일반적인 진술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문학의 재료와 건물의 재료 해가지고요. 자, 완성된 구조의 구성 문자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건물의 재료가. 그죠? 예시가 되려면 건물의 재료가 문학의 재료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근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시 방식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예시의 방식이 되려면 예를 들면 앞에 재료라는 것은 전체의 구성 분자가 되고 나면 본래의 것과 달라진다 하면서 먼저 문학, 그 다음에 건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재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예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왜 유추의 방식은요. 상황과 상황이 1대1로 대응되면서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예시 방식을 쓰게 되면 예로 든 것이 앞에 언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는 건물의 재료가 문학의 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시 방식이 쓰인 게 아닙니다. 이걸 잡아내게 되면은 3번이라는 게 보이죠. 어차피 그죠? 자, 인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뭡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이 그죠? 목적을 갖고 뛰어야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인생도 목표를 갖고 있어야 성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와 유추의 차이점을 물으면 정답을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도 하죠. 4번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강수, 설총, 녹친, 채치원, 육두품의 사례. 그 다음에 신문적 한계 때문에 예술과 학문 분야에 몰두하게 되었다. 4번은 예시와 인과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제시문에서는 유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은 어떤 방식 쓰고 있나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그 다음에 현대 회화의 인상주의자들도 똑같이 사실성, 그러면 이거는 공통점 비교고요. 그다음에 2번에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의 인물 배경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쪼갠 다음에 특징을 설명하고 있네요. 분석의 방식 쓰이는 겁니다. 그죠? 자, 유추와 예시를 구별하는 방법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명확하죠. 자, 그다음에 보죠. 명확하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68쪽 한번 보시면 나머지 한 문제니까 마저 보죠. 서술 전략과 관련해서 그죠? 접속 부사 보는 건데요. 바로 기억부터 한번 보죠. 어렵지 않아요. 자,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선언은 이거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온갖 기기를 확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타이타닉 호 속에 판에 박은 일상사의 사례, 선언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이 돼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쪽 보죠. 자,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시스템만 있다는 건데 타이타닉호의 바깥에는 다른 게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역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4번이 돼야겠습니다. 즉 그죠? 자, 일단 세계 경제 시스템만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바깥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니까 역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걸러낼 수 있었을 거고요. 어차피 3번과 4번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이라고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접에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 접속 부사 빈칸에 채워넣는 건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거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7강 강의는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